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인생을 잘못 산 거야. 내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온 건 장례식장 한쪽 구석, 빈소 바로 옆 복도에서였다. 검은 상복을 입은 친척들이 동시에 나를 돌아봤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다들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 박은주. 올해 58. 내 어머니 한말수는 향년 82세로 세상을 떠나셨다. 평생을 남의 집 식당 설거지, 새벽 청소, 밥 해주는 일로 살아온 분이었다.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손톱 밑에 평생 때가 박힌 채 살다 가신 인생. 남긴 건 달랑 낡은 연립주택 한 채와 병원 영수증 더미뿐이었다. 나는 영정 사진 속 엄마를 바라봤다. 흑백 사진 속에서도 어색하게 웃고 계신 얼굴. 평생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어본 적 없는 분이었다. 칠순 때도 팔순 때도 내가 사진관 가자고 하면 그런데 돈 쓸 거 있나라며 손사래를 치셨다. 언니, 그래도 그렇지. 돌아가신 분 앞에서 그런 말을. 동생 은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넬 때 나는 고개를 돌리며 쏘아붙였다. 뭐가 잘못됐어? 사실이잖아. 평생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면서 살아서 뭐가 남았는데? 요양원 한 번 못 가보고 병원비 때문에 딸한테까지 손 벌리고. 그게 잘 산 인생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슬픔보다 먼저 치밀어 오르는 건 분노였다. 3년 전 엄마가 쓰러졌을 때가 생각났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에서 요양병원 전원을 권유했지만 엄마는 완강히 거부하셨다. 집에서 죽을래. 그런데 가서 돈 쓸 바엔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지. 그 말에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엄마, 요양원비 내가 댈게요. 제대로 된 데 가세요. 필요 없어.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무슨 돈으로. 엄마 혼자 집에 계시면 어떡해요? 제대로 된 간호도 못 받고. 난 괜찮아.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죽을 때도 이렇게 가야지. 그날 이후 나는 엄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병문안을 가도 서먹했고 전화를 해도 할 말이 없었다. 나는 답답했고 엄마는 완고했다. 왜 그렇게까지 아끼며 살았어요? 평생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병원비 때문에 다투던 날 내가 던진 그 말에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실 뿐이었다.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다. 서운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냥 텅 빈 듯한 표정. 빈소 앞에서 조문객들이 절을 하고 있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누군가 말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셨네요. 또 누군가 말했다. 나는 그 말들이 위선처럼 들렸다. 고생만 한 인생. 그게 전부였다. 남긴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버텨온 82년. 그게 우리 엄마의 인생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가슴이 더 아팠다. 엄마, 대체 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 질문에 답해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나는 엄마의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손때 묻은 낡은 통장. 표지는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너덜거렸다. 아마 수십 년은 된 것 같았다. 잔액이 얼마든 상관없었다. 솔직히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정리하고 싶었다. 엄마와 관련된 모든 걸 빨리 끝내고 이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나는 창구로 가서 통장을 내밀었다. 해지하려고요. 신분증이랑 도장 있으세요? 네, 여기요. 창구 직원은 기계적으로 통장을 받아들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엄마 물건이나 정리해야 했다. 그런데 키보드 두드리던 소리가 멈췄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다시 한번 키보드를 눌렀다. 그리고 또 멈췄다. 고객님, 직원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왜요? 뭐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 그게 제가 처리할 수 있는 통장이 아니라서요. 무슨 소리지?
나는 어리둥절했다. 처리 못할 통장이 어디 있어? 그냥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는 창구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다. 명찰을 보니 정호성 부지점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나를 은행 안쪽 귀빈실로 안내했다. 귀빈실? 나는 이 은행 와서 귀빈실 같은 데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죽 소파와 커피 머신이 보였다. 부지점장은 나를 앉히고 직접 커피를 내와 건넸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당황스러웠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부지점장은 잠시 말을 아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은 저희 은행에서 가장 조용한 VIP셨습니다. 네? VIP? 우리 엄마가? 평생 남의 집 설거지하던 그 엄마가? 나는 귀를 의심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농담하는 건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통장 잔액 확인하시겠습니까? 부지점장이 태블릿을 내 앞으로 돌렸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나는 화면을 다시 봤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가 바뀌지 않았다. 이게 진짜 맞나 싶어서 눈을 비비고 또 봤다. 10억. 아니, 10억이 넘었다. 이게 정말 우리 엄마 통장이 맞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부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객님 한말순 고객님 명에 맞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엄마는 평생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사신 분이에요. 이런 돈을 어떻게 해? 부지점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다. 어머님께서는 1987년부터 저희 은행과 거래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소액 적금이었죠. 매달 10만 원씩 넣으셨어요. 1987년.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였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재개발 지역 근처 소형 상가를 사셨어요. 본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요. 그리고 5년 뒤 팔고 다시 다른 지역에 투자하시고 그걸 반복하셨습니다. 부동산 투자요? 네,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하셨어요. 한 번도 욕심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를 만큼 오르면 팔고 조용히 다음 기회를 기다리셨죠. 30년 넘게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우리 엄마가? 그 촌스러운 옷만 입고 마트 전단지 보면서 10원 단위로 계산하던 그 엄마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지점장이 화면을 넘겼다. 상가 지분도 여러 개 갖고 계셨습니다. 시장 근처 작은 가게들이요. 월세 수입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월세 수입. 나는 어이가 없었다. 엄마는 집세도 아까워하시던 분이었다.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아껴 쓰시고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티시던 분이었다.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부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는 항상 혼자 오셨고 상담할 때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가족에게도요. 가족에게도.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황당함인지 알 수 없었다. 3년 전에 병원비 때문에 저한테 돈 빌리셨어요. 100만 원. 그것도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하셨어요. 그런데 이 돈이 있으면서요? 부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화면을 봤다. 거래 내역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입금, 출금, 이체. 수십 년간의 기록. 가난한 노인은 연기였다. 철저하게 계산된 선택이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배신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란이었다. 평생 알고 있던 엄마는 가짜였다.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멍한 상태였다.
통장 사본을 가방에 넣고 왔지만 다시 꺼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엄마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다. 그때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몇 해 전, 정확히는 3년 전 여름이었다. 엄마가 쓰러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나는 병원비 문제로 엄마와 크게 다퉜었다. 엄마, 집 팔아요. 그 낡은 집 팔면 요양원비 나오잖아요. 안 돼. 그 집은 못 팔아. 왜요? 엄마 혼자 사시기도 힘든 집인데 계단도 가파르고. 요양원 가시는 게 나아요. 난 거기 안 가. 절대 안 가. 엄마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셨다. 평생 목소리 한 번 높인 적 없던 분이 악을 쓰듯 소리를 질렀다. 나는 당황했다. 그리고 화가 났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엄마가 고집 부리면 저는 어떡해요? 저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고요. 너는 걱정하지 마. 나 혼자 알아서 할게. 혼자 어떻게 해요? 돈도 없으면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엄마의 표정이 굳었다.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다. 은주야, 네, 돈 없으면 사람이 아니니? 뭐라고요? 너는 엄마가 돈이 없어서 불쌍한 거니? 아니면 엄마라서 걱정되는 거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멀어졌다. 나는 엄마가 고집 센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다. 현실을 모르는 자식한테 집만 되는 노인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다.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거다. 내가 엄마를 어떻게 보는지. 돈 없는 부담스러운 노인으로만 본다는 걸.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엄마 방으로 갔다. 문을 열자 엄마 냄새가 났다. 오래된 장롱, 낡은 이불, 그리고 엄마가 쓰시던 핸드크림 냄새.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수첩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하나를 꺼내 펼쳤다.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쓴 돈, 내가 필요했던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은주에게는 끝까지 말하지 말 것. 돈은 마음을 갈라놓는다. 나는 그 글을 읽는 순간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수첩을 꽉 쥐었다. 엄마는 알고 계셨다.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한다는 걸.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 하신 거였다. 돈 없는 엄마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엄마를 보게 하려고. 그 믿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며칠 뒤 나는 엄마 집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동생 은미도 왔다. 우리는 말없이 짐을 정리했다. 옷장, 서랍장, 부엌 찬장. 하나하나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다. 언니, 이거 봐. 은미가 벽장 안쪽을 가리켰다. 구석에 검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열었다. 안에는 A4 용지가 가득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었다. 2010년 4월 김순례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 아들 대학 등록금 300만 원. 무통장 입금. 2013년 7월 시장 김 사장 수술비 500만 원. 익명. 2015년 11월 윤씨비 때문에 도망간 사람 월세 50만 원씩 6개월. 대신 납부. 2018년 3월 마이너스 옆집 할머니 장례비 200만 원. 익명. 나는 손이 떨렸다. 메모는 끝없이 이어졌다. 수십 건, 아니 수백 건이 넘었다. 이게 뭐야? 은미도 어깨 너머로 메모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말을 잃었다. 모두 익명이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다. 받는 사람도 몰랐을 것이다. 누가 도와준 건지. 언니, 이 김순례 아주머니 나 아는 사람이야. 엄마랑 같이 식당에서 일하시던 분. 그래, 응아들이 공부를 엄청 잘했는데 집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갈 뻔했대.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익명으로 돈이 와서 대학 갔다고 했어. 그게 엄마였구나. 은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다시 메모들을 넘겼다. 하나하나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졌다.
엄마는 돈을 쓰지 않은 게 아니었다. 엄마는 자신한테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남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썼던 거였다. 맨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한다. 가난한 사람의 도움은 따뜻하지만 부자의 도움은 빚이 된다. 나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다.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거다. 자신이 부자라는 게 알려지는 순간 모든 관계가 변한다는 걸. 언니, 엄마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야? 은미가 울먹이며 물었다. 나도 대답할 수 없었다. 벽장 바닥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나는 그것도 열어봤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아기 사진.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 엄마는 알고 계셨을 사람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순례 아들 의사됨. 김 사장 건강 회복. 윤 씨 재기 성공. 엄마는 도와준 사람들의 이후 삶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다. 멀리서 아무도 모르게. 나는 사진들을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평생 불쌍한 노인이라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수십 명의 인생을 조용히 살려온 사람이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너무 몰랐어요. 나는 메모와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벽장 안을 더 살펴봤다. 혹시 또 다른 게 숨겨져 있을까 싶어서였다. 그때 벽장 맨 뒤쪽 이불 더미 아래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가 나왔다.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엄마의 손글씨였다. 2020년 엄마가 쓰러지기 1년 전에 쓰신 일기였다. 2020년 5월 3일. 오늘 은주가 또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집을 팔라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은주는 내가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걸까? 잘 모르겠다. 다음 장을 넘겼다. 2020년 8월 15일. 은주가 병원비 때문에 화를 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세요? 라고 했다. 웃긴 건 나는 돈에 집착한 게 아니라 사람에 집착했다는 거다. 돈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은 사라진다는 걸 나는 너무 많이 봤다. 나는 숨을 삼켰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2021년 2월 10일. 오늘 은주한테 돈을 빌렸다. 100만 원. 사실 필요 없었다. 통장에 돈은 넘친다. 하지만 빌렸다. 은주가 엄마를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싶었다. 돈 많은 엄마의 딸이 아니라 힘든 엄마를 돕는 딸이길 바랐다. 그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했다. 내 손이 떨렸다. 그날이 기억났다. 엄마가 병원비가 모자란다며 조심스럽게 전화하셨을 때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알았어요. 보내드릴게요라고 했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투덜댔었다. 우리도 애들 학원비 내느라 빡빡한데 엄마는 왜 저렇게 계획성이 없으신지 모르겠어. 일기는 계속 이어졌다. 2021년 6월 20일. 은주에게는 끝까지 말하지 말아야겠다. 돈이 있다는 걸. 은주는 착한 아이지만 돈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건 은주 잘못이 아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을 다르게 보는 세상.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주에게 전하고 싶은 말. 엄마는 내가 부자의 딸이 아니라 그냥 딸이길 바랐어. 돈 때문에 엄마를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랐어. 하지만 그게 너를 더 힘들게 했다면 엄마가 미안하다. 나는 일기장을 꽉 쥐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언니, 은미가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알고 계셨다. 내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걸. 그래서 숨기셨던 거였다. 나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나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엄마가 평생 바라보던 그 하늘이 보였다. 엄마, 제가 틀렸어요. 저는 엄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부담으로 봤어요.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일주일 뒤 나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정우성 부지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속 절차는 잠깐만요.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가방에서 엄마의 메모 뭉치를 꺼냈다. 검은 봉투 안에 있던 그 기록들이었다. 이거 보세요. 엄마가 도우셨던 사람들 목록이에요. 부지점장은 메모를 하나하나 살펴봤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대단하십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는 상속을 멈추려고 해요. 네, 대신 엄마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고 싶어요. 엄마가 하셨던 것처럼 조용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금이요. 부지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겠습니까? 엄마처럼 익명으로요. 기부자 이름도 없고 조건도 없고 사진도 없어야 해요.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조용히 전달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말순 생활지원기금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아니요. 엄마 이름도 빼주세요. 그냥 익명생활지원기금이면 돼요. 부지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고인의 뜻을 기리려면 엄마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평생 자기 이름을 숨기고 사셨어요. 죽어서까지 이름을 드러낼 필요 없어요.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은행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가벼웠다. 처음으로 엄마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어색하게 웃고 계신 엄마의 얼굴.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나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돈은 남기면 싸움이 되고 숨기면 시험이 되네요. 저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엄마를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요.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후회였지만 동시에 깨달음이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나는 엄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에 적힌 글을 천천히 읽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판단받지 않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가진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한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래야 진짜 나를 봐줄 테니까. 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엄마가 평생 바라보던 그 밤하늘이었다. 엄마, 저도 이제 배울게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 그날 나는 처음으로 부모를 이해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장 잔인한 진실은 부모의 가난이 아니라 자식의 오해였다는 것을. 엄마는 가난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걸 몰랐을 뿐이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주 씨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줄만 알았던 엄마가 사실은 누구보다 부유했지만 그 돈을 오직 남을 돕는 데만 쓰셨다는 것을요.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만 봅니다. 돈이 있으면 부담스러워하고 없으면 안타까워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 아닐까요? 은주 씨의 엄마 한말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은 사라진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진 않나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늦기 전에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부모님과의 오해, 뒤늦게 깨달은 진실, 그리운 마음.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